제가 1호선 타고 출퇴근하다가 심각한 노인 혐오에 걸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구립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립도서관은 그런 노인들이 가는 어떤 무료 쉼터 같은 느낌이 되고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중고등학생들은 스터디 카페에 가겠죠. 그 속하는 공간에 따른 격차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에 가면 사실 진짜 뭐 보따리 싸고 오신 그런 할머니 분들밖에 없거든요. 도서관 로비에. 안녕하세요. 방랑작가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저는 주희고요. 저는 또니입니다. 다들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잘 먹고 잘 쉬고 저희 3화에서 푸대푸대 쉴 고향이 필요했는데 그 고향에 가서 진짜로 맛있게 잘 먹고 잘 쉬고 왔어요. 맞아요. 저도 고향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으면서도 여럿이서 있을 때 느끼는 그 에너지가 한편으로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랑 헤일리랑 둘이 1인 가구잖아요. 또니는 지금 2인 가구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족이 있을 때 생기는 그 시끌벅적하고 정겨운 그런 분위기는 명절에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요즘 통계 자료로 봤을 때 2024년 기준 통계 자료에서 전체 가구의 36%가 1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이제 1인 가구가 표준이에요? 라면서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놀랍지도 않은 거죠. 전체가 다 1인 가구인 이런 시대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 회차부터는 앞에 방랑 책갈피라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가 지난 회차에서 들었던 피드백이 아무래도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갑자기 콘텐츠를 추천하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하는 거를 맥락을 좀 못 잡을 때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콘텐츠나 책이나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지 한번 쭉 얘기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주희 같은 경우는 어떤 콘텐츠 가져오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책 아주 오래된 농담을 소개하고 싶고요. 또 노년의 삶과 죽음을 다룬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도큐먼트한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을 들고 왔고요. 저의 방랑 책갈피는 그 유현준 작가의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 가져와 봤어요. 이게 결국에 삶의 형태가 주거지랑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건축과 사회 구조가 1인 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헤일리는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한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쓴 책이랑 친물가족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1인 가구 있다가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먼저 1인 가구로서의 삶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희가 1인 가구잖아요. 네. 왜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본격적으로 제가 1인 가구로 살기 시작한 건 취업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어쨌든 경제력이 생기고 그리고 본가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조금 상당해서 그럴 바에는 나가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전에도 교환학생을 가거나 해외 인턴십을 하거나 하면서 혼자 살아본 경험은 뭐 6개월, 1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집을 계약해서 밖에 따로 나와서 산 거는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코로나 때 그 팬데믹을 기점으로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좀 갇힌 것처럼 집에 24시간 가족들과 붙어 있어야 했는데 물론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매일같이 얼굴을 맞아요. 보고 살을 부비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하게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진짜 한 소절도 떼기 전에 시끄럽다고 아랫집에서 올라온다고 하면서 노래를 막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취를 시작한 뒤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집안일을 하곤 합니다. 저희 TMI인데 저희 셋이 같이 살 때 주희가 3층, 제가 4층에 살았는데
아침 먹을 시간이 되면 3층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저희가 진짜 행복하게 또 노래를 엄청 잘해가지고 저는 그게 듣기 되게 좋고 막 녹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취향의 문제가 이제 가족 내에서 갈릴 때 독립 욕구가 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그렇죠. 엄마한테도 굉장한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혼자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학교를 처음에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했고 그때 한 2년 정도 혼자 살다가 그 후로는 저는 언니랑 꽤 오래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 1인 가구로서의 삶이 어땠는지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또 헤일리도 혼자 살고 있는데 어떤가요? 저는 이 중에서 혼자 산 기간이 제일 긴 것 같은데 21살 때부터 거의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내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집구도 하고 막 음악도 막 열심히 틀어놓고 했었는데 오늘의 집처럼.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이게 일상이 되었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온 것도 1인 가구로서 우리는 과연 외로움을 느끼나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막 외롭다 이런 식으로 읊조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이게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아무도 소리를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산 적도 있죠. 맞아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핸드폰을 많이 켜게 되고 뭐 아니면은 소리를 계속 틀어놓게 된다든지 이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아무도 지켜보는 눈이 없으니까 설거지도 조금 더 오랫동안 놔두게 되고 방을 엄청 어지러운 채로 놔두고 그냥 치우지 않고 오랫동안 있는다던가 배달 음식을 조금 더 자주 시킨다던가 하는 뭐랄까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생활이 엉망이 되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날이 계속 이어지면 이거를 누가 멈출 사람이 없다는 게 저는 되게 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 감정을 한 번은 환기시켜줄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정신건강에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 상태를 결국 나 혼자 해결하지 않으면 멈춰줄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어떤 1인 가구의 슬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외롭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데 외로움은 사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결을 하면 되고 오히려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누군가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긴장의 끈을 확 놓을 수 있고 그냥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저를 판단할 대상이 없다는 거에서 엄청 자유로움을 느껴요. 이게 각각 기쁨과 슬픔이네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서 좋다. 근데 또 너무 자유로울 때 극단적인 그런 감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혼자 살다가 반려인들과 함께 살게 된 케이스로서 말로 내가 외로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분명히 누가 내 옆에 있음으로써 얻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진짜 안 좋은 일이 있고 집에 딱 왔을 때 만약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감정을 계속 내 안에 갖고 갈 것 같은데 와서 뭐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먹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의 있던 일이 좀 증발이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슬픈 일인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회사 동료가 맥주 한 잔을 하자고 했어요. 네네. 근데 전 집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료는 혼자 사는 동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료는 그 감정을 가지고 집에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사니까. 다 털고 가고 싶었던 거죠. 털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얘기하면서 털 사람이 있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그 예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언니가 그럴 때 잔소리를 함으로써 제가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물론 있지만 이 슬픔과 기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더 있는 것 같아서 1인 가구가 막 무조건 감정적으로 외롭다라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혼자 있기 때문에 문제조차도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슬프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 방법이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인 가구에서 겪는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가 고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1인 가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주희가 오늘 박완서 책을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그쵸.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인 박완서 작가님의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너무 커서 저는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책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재벌가의 시집을 가서 온갖 그 가족주의 허리허식을 책임져야 하는 여자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 영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허울 뿐이구나.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요. 집에서도 홈드레스를 입고 요리를 차려내야 되는 그 우리가 딱 생각하는 재벌가 며느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깝깝했고요. 그리고 그의 오빠인 영빈이라는 한 가정의 또 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영빈은 사는 아파트가 45평에 방이 4개나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자기의 공간이 없다고 느껴서 머리가 아프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은 0.7평짜리 다용도실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뭐 그 안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이 4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이 남성도 자기의 숨쉴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용도실로 숨어드는 이런 묘사를 보면서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는 나로 오롯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나중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각방을 쓰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오히려 더 설레는 거죠. 매일같이 한 방을 쓰는 것보다 각방을 쓰다가 파트너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애틋해지고 반가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부터의 부담감을 탈피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느낀 게 이 황두영 작가님의 외롭지 않을 권리를 읽으면서부터였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걸 자식 농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자식 농사에서 중요한 건 내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죠. 추수를. 자식이 제값을 받고 팔려야 되는 거예요. 상품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약간 읽어드리자면 말하자면 한국에서 자녀란 숲속에서 햇살, 바람, 비를 맞으며 새와 다람쥐와 함께 자란 나무가 아니라 계획하에 일항을 따라 자라는 배추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의 사랑은 햇살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보다 농부가 농작물을 사랑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니 좋은 값을 못 받는 농작물과 같은 자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농부를 원망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케아에서 한 어떤 설문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 사람들 중에서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 제일 높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긴다고 말한 사람의 비중도 제일 낮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족이 힘든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주희가 언급한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족이 아니라 뭐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가부장제가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마주했을 때 1인 가구로 도피할 것이냐 아니면 가정 내에서 이거를 몸통 박치기로 받으면서 0.7평짜리에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둘 다 너무 기구하고 불쌍한 삶인 거죠. 그렇죠.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게다가 혼자서 살았을 때는 그런 문제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계속 회피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40%가 집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만큼 뭐 유튜브 시청 시간이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저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앱을 통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욕망은 계속 있을 텐데 그럴 때 1인 가구로 남는 것이 과연 이제 건강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감정을 해소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더욱더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1인 가구로 살다가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실 외벌이 가정도 많았고 엄마가 아기를 엄청 열심히 키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막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농작물 하나만 심어가지고 걔를 진짜 금이야 고기야 정말 온실 속의 화초죠. 그렇게 키워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에잇 이렇게 뿌리고 대충 물 주고 그냥 자라라 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1인 가구로서의 삶이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출산까지 갈 것도 없이 결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막 결혼을 하려면 3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뭐 집 포함. 근데 사실은 없어도 그냥 원룸에서 둘이서 약속하고 지내면 그게 이제 결혼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어디서 해야 된대 어디서 살아야 된대 이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그 제도 자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비혼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서 동해서 혼자 살고 싶은 비혼도 있겠지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너무 싫다 보니까 도망간 끝에 마주하게 된 게 비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인 가구의 형태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욕망이 숨어 있는 거죠. 다르게. 아이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떠오른 구절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도 주변에 뭔가 기꺼이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희 집 옆에 있는 세탁소 아줌마 아저씨한테 가서 500원 주세요 하면 주셨고 그리고 친구네 집에 그 이제 엄마들이 다 문을 열어놓으셔서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문 열고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은 그렇게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하교를 할 때 초등학교 교사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보호자가 직접 데리러 오지 않으면 하교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1 전담 마크가 필수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이에게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답답한 통제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그게 더 부담으로 생각이 들어서 1인 가구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더 자라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학교가 막 초등학교 1학년은 2시, 3시에 끝나잖아요. 요즘엔 더 빨리 끝나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데리러 가거나 아빠가 데리러 가거나 둘 중 한 명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아니면 뭐 그 보육해주시는 이모나 그쵸.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기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 생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희 옆에 계시던 선임님도 이게 스케줄이 너무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부인이 픽업하러 가는 날, 내일은 남편이 픽업하러 가는 날. 그래서 그게 하나만 엎질러져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갑자기 그 모든 스케줄이 빠그라지면서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애를 못 데리러 와. 그렇게 되면 이게 하루하루로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로 머리 싸매는 그런 가정이 많더라. 거의 무슨 1인 소속 기획사 같은 거잖아요. 매니지먼트. 학교 매니저, 등교 매니저, 그다음 낮잠 매니저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철저하게 이게 되게 씁쓸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좋아하는 에리 브롬 작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간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버리고 노동을 분업화하다 못한 나머지 우리의 인생마저도 분업해
대답해서 그 단계를 지나가면 성공한 것 아니면 실패한 것으로 이제 나눠서 인생을 보게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당연히 애기도 그렇게 키우겠네요. 맞아요. 그 가비 채널에 티슈 매니저 막 이런 거 하는 게 그쵸. 아니라 학교 매니저랑 낮잠 매니저. 등교 매니저, 낮잠 매니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너무 슬프네요. 아기가 혼자 집에 올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게. 그쵸. 맞아요. 이게 지금 1인 가구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맞벌이 가족에서의 이 돌봄 노동 문제가 너무 이것도 심각하지만 이 심각한 것에 내가 굳이 가담하고 싶지는 않아 라는 측면에서 이제 1인 가구로 전환이 된다면 이게 뭐 1인 가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 삶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치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결과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1인 가구만 뭐 구원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구원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혼자들도 어쩌면 그 1인 가구처럼 내몰리는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3인, 4인 가구가 될 수 없도록 그리고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또래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다들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싶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유리 씨처럼 그렇게 뭔가 비혼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기르고 싶다, 낳고 싶다라는 욕망이 다들 있었는데 놀랍게도 근데 사실 사회적 인프라가 그게 되지 않고 또 차별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현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 같고 상상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향신문에서 여성의 날 특집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거에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맞벌이 가정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했던 발언이 기억에 남아요. 그 양육 해줄 사람이 따로 없는 뭐 조부모님들이나 뭐 그렇게 따로 없는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면 보육 공백이 생기니까 그 둘 중에 한 명이 버는 돈은 고스란히 아이의 보육비로 쓰인대요. 근데 그렇다 보면 엄마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호벌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제로섬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일을 관두고 보육을 전담하는 게 맞을까? 심지어 그리고 이제 뭐 보육 이모한테 맡긴다거나 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보육을 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는 죄책감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좀 간접적으로 푸시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1인 가구도 아까 헤일리가 얘기해 줬는데 노동형 형태가 많다. 그러니까 가족이 4인 가족이면 엄마 아빠가 일하고 애들은 이제 캥거루로 이렇게 네, 일을 하지 않고 지내도 되고 그게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허용이 되는데 1인 가구는 혼자 일하고 혼자 스스로를 먹여 살려야 하다 보니까 아마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주희가 소개해준 케이스에서도 두 명이 똑같이 일을 분명히 했는데 보육 노동의 부재로 한 명치의 월급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결국에 이득을 얻는 누군가는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돈을 쫙쫙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인 가구든 뭐 2인 가구, 3인 가구든 노동은 계속 많이 하게끔 강요받는 거죠. 이제 외로움이나 돌봄의 부재를 해결할 게 돈밖에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노동은 세상 열심히 하는데 그 돈은 나에게 쌓이지 않고 어딘가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 구조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시작할 때 한국의 36%가 이제 1인 가구다 이런 수치를 인용하면서 되게 놀랐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인 가구 비율이 40%가 넘는 나라가 많이 나오고 있고 몇몇 나라랑 도시는 50%를 넘었대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1인 가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스웨덴이 이제 항상 뭐 도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50%가 넘는 나라로 뽑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우리도 점점 그렇게
이제 되어 가는 건가 싶기도 한데 또 굉장히 다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북유럽 나라의 1인 가구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굉장히 다른 게 그곳에서는 혼자서 살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서라도 출산이 분명히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스웨덴은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2배 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그 같이 사는 것이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1인 가구의 형태라고 뭐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착취적인 형태의 1인 가구만 남은 거죠. 이게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살래 라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36%라는 점에서 되게 또 그런 이 글로벌 수치랑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노르웨이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사회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보단 적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도 여전히 압박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웨덴 대사관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어떤 저랑 생일이 똑같은 그 어떤 여자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중년의 여성분이랑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너네 왜 애는 안 낳니? 라는 말을 한대요. 거기서도. 똑같구나. 그리고 한 명을 낳으면 둘째는 언제 낳니? 라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북유럽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요아킴 트리에라는 노르웨이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 오슬로 8월 31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 주인공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고 약물 중독이 돼서 치료시설에 다니고 있는 남성인데 친구를 만나고 카페에서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이런 1년의 하루 동안의 생활을 통해서 뭔가 소외감을 계속 느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도 사실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외감이 어디서 기인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북유럽이나 우리나라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을 존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산이 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내가 1인 가구로 살다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고 아기를 낳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가구로 살다가 남자친구랑 같이 아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낳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금기시 되어 있는? 그래서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오나 그냥 아기 낳고 뭐 싱글맘으로 살래 이런 게 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고딩 엄빠에 나오는 거죠. 고딩 엄빠라는 말 자체에서 저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좀 상황이 힘든 부부를 초대함으로써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네, 욕먹게 두고 시청률을 가져가고 하는 것에서부터 만약에 스웨덴에서 고등학생 서로 사랑에 빠져서 아기를 낳았다?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회자될 얘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우리나라는 뭐 혼외자 뭐 그런 뭐 고딩 엄빠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그런 정상적인 결혼 생활 정상성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높고 보수적으로 잡혀있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저출산 정책을 볼 때마다 생각한 건데 모든 정책이 다 신혼부부 위주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만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통념상으로 봤을 땐 그게 맞지만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도 아기를 낳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면 사실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낳을 수 있는 건데 여성이라는 개인의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기보다는 신혼부부라는 어떤 가족 형태로부터 이 정책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기를 낳는 시기가 더더욱 늦춰지는 거죠. 오히려 그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악용해서 이미 결혼을 했는데 괜찮은 매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유보하고 그런 사례들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쪽에만 특혜를 주니까 또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정부라면
1인 가구의 혜택을 그렇다면 늘려야 하는가? 이런 저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약을 예로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신혼부부한테 좀 뭐 가산점을 준다라고 해둬야 안 할 결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두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1인 가구를 더 이렇게 독려하게 되면 저는 마주하게 될 사회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아픈 얘기 했을 때 가족이 있었으면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갈 수 있을 것을 1인 가구는 아마 필연적으로 앰뷸런스를 불러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을 계속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여러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1인 가구의 혜택을 늘리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4인 가구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 안에서 해결을 하니까.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좀 더 나은 해결책은 그 4인 가구나 뭐 다인 가구를 엄마, 아빠, 아이 그 정상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그 대양 가족의 형태를 열어두면 그쵸. 조금 더 그런 연결망이 끈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사실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집단에게 가족이라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이제 뭐 성소수자가 결혼을 원하는데 법적으로 결혼을 못하게 해두니 가족이 안 되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 얼마나 꿀입니까? 너무 좋죠. 둘이서 좋아서 꿀이잖아요. 살겠다는데. 이게 특히 레즈비언 커플이 굉장히 꿀인 게 그 김규진 씨라고 이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트위터에 쓴 것 중에 레즈비언 커플은 그 어린이집 갈 때 그 가산점을 2배로 받는데요. 왜냐하면 엄마가 2명이라서. 근데 이런 법적 허점이 있는데 그걸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꾸려지기만 하면 어떤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래 너네들끼리 친구끼리 가족을 이뤄서 뭐 살아볼래라고 한다면 그 커뮤니티를 저는 적극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너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고 너는 안 되고라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그걸 막아버리니까 앰뷸런스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반대 측에서는 그러면 이제 사회 기반이 흔들린다. 몽땅 흔들리고 무너진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훨씬 더 우리보다 진보적으로 그런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고 한 나라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너졌느냐를 보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회 기반이 저는 이미 흔들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서로 못 버텨서 튕겨나온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기 그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에 나오는 게 2030 싱글, 외로운 중년, 그리고 그 사별한 노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요새 이혼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 이혼율이 되면 그 사람들은 중년 1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 시스템 잘 작동해서 4인 가구 한번 진입했으니까 축하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뭐 중년이 돼서 내가 다시 싱글이 됐어도 다시 친구랑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고 뭐 재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헤일리가 말한 그 튕겨져 나온 1인 가구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팔찌를 만들 때 구슬을 엮는 것처럼 그렇게 엮는 게 저는 뭐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일리가 저번에 해줬던 얘기 중에 이제 그 미혼모 가정의 싱글맘들이랑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외면받았던 히키코모리들이 같이 손을 잡아서 한 프로젝트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일본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침몰 가족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미혼모가 있었는데 애를 계속 돌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애 봐줄 사람 구함이라고 공고를 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대요. 그래서 이게 막 오히려 한 뭐 애를 2명, 3명 보는 것보다 8명 이렇게 보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침몰 가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그 집에서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나를 돌봐준 사람 중에는 히키코모리였다가 그냥 한번 아기를
한번 나도 봐보고 싶어서 지원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회적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기의 에너지를 얻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기가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회상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어머니의 훈육이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기들이 엄마가 너무 부당한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있는데 자기는 그럴 때 도망칠 곳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가 나한테 막 상처를 줬어? 그럼 다른 어른한테 가서 그 어른이랑 놀면 되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도 애기랑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일본의 여성학자인 우에노 치즈코라는 분이 얘기한 게 있는데 아기랑 엄마가 단둘이 남게 되면 엄마가 아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너무 우울하고 고립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항상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게 좋고 그게 꼭 아이 아빠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워하는 노스텔지아 같은 옛날에 열쇠 서로 없이 집 드나들던 그런 시대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그걸 연출해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돌봄이 서비스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게 이제 뒤늦게 제도로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너무 씁쓸한 것 같고 그게 저는 이제 지역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당연히 서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튕겨져 나왔다. 개인의 측면으로 절대 볼 게 아니라는 게 이런 지역에서의 1인 가구 비중의 격차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고 이제 이 수치에서 조금 더 흥미롭게 살펴보면 좋을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그램의 영향 때문인지 1인 가구 하면 뭔가 2030 아니면 40까지 좀 자유롭게 사는 영혼들로 비춰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1인 가구의 20%가 7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된 후에 혼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논의는 1인 가구라는 이름 안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다들 할머니나 조부모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4년 정도 혼자 사셨고 지금 친할머니도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독립을 하고 부부가 둘 다 한날 한시에 죽을 순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먼저 죽고 그게 보통 남성이에요. 그러면은 혼자 여성이 남게 되는데 그 옛날 세대의 여성들은 모든 삶을 다 자식에게 헌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작 혼자서 남았을 때 어떤 나를 지지해줄 다른 연결고리나 이런 게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족이 먼저였고 가족이 우선이었던 사회를 사셨으니까 가족이 다 떠나고 나면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저희가 1인 가구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가족을 꾸린다고 해도 결국에 노년에는 다시 1인 가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쵸. 사실 저도 놀라울 만큼 비슷해요. 할머니의 생애가 헤일리의 할머니의 생애랑 너무 비슷한데 이제 말년에는 결국에는 여성들이 많이 혼자 남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옵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노치원에 간다거나 요양원에 간다거나 이런 이제 또 다른 노인 보육 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도 많이 겪은 것처럼 보내냐 마느냐 그렇다고 그 시골집에 혼자 살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가족 안에서의 문제로 또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려면 진짜 해결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아까 전에 저희가 1인 가구는 본인이 자급자족해야 된다. 혼자서 벌고 혼자서 그걸 쓰잖아요. 근데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혼자서 버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혼자서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노년에 무사히 1인 가구가 되는 것도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혜영 국회의원이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치매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뭐 어딘가 다쳐서 혼자서 내가 내 몸을 간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에서도 사실 1인 가구로서 살겠다라는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현대의 요양원이라는 건 굉장히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제가 또 새로운 책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외과의사 아툴 가완디의 책이에요.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요양원이 감옥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비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전체적 기관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감옥이나 뭐 군대, 정신병원, 고아원, 요양원 이런 곳들이래요. 이런 곳들에서는 일단 모든 걸 시간표에 따라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간에 아침밥을 먹어야 하고 점심밥을 먹어야 하고 운동 시간이 따로 있고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앙 권력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걸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데 이게 그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이 책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요양원에 간 저자의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꾸민 널찍한 아파트를 떠나 베이지색 페인트 칠이 된 작은 입원실 같은 방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됐다. 소지품은 옷장 하나와 선반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줄여야만 했다.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요양원에서 정해놓은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결정됐다. 자신만의 비품이나 세간을 들여놔서는 안 되고 저녁 먹기 전에 칵테일을 한잔 하는 것도 안 됐다.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꼈다. 할머니는 예전에 자기 장신구를 직접 만들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주로 하는 것이라곤 빙고 게임, DVD 영화 시청, 그리고 기타 수동적인 단체 활동들 뿐이었다. 할머니는 친구, 사생활, 그리고 삶의 목표 같은 것들이 가장 그립다고 했다. 이 할머니의 삶처럼 요양원에 가면 개인의 삶이 굉장히 많이 침해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딜레마적이죠. 이게 1인 가구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난 지금 2인이 사니까 1인 가구는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노년에 필연적으로 처하게 되는 1인 가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요양원에 갈지 실버타운에 갈지 심지어 그걸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1인 가구가 그냥 36%에 해당하는 그냥 너네 문제구나라고 볼 게 아니라 진짜 죽음을 앞둔 이제 개인인 인간으로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제도적인 논의라던가 뭐 법의 논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주희가 얘기하면서 저도 막 그런 나중에 몇십 년 후에 내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 자기 전에 칵테일도 못 마시게 하는 건 진짜 너무해. 아니 칵테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운전 못하게 하는 거. 위험해요. 운전하지 마세요. 뭐 위험하니까 이거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맞아요. 저도 주희가 추천해가지고 잠깐 읽었었는데 여기서 나온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요양원인가 노인병원에 새랑 동물을 가져와서 키웠더니 어른들이 되게 좋아했다. 치매가 걸리신 노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기 고양이를 키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비만이고 히키코모리에 사회적으로 어떤 뭐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집으로 숨어든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 사람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대요. 근데 강아지는 어쨌든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시켜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뮤추얼 레스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구원한 이 사람한테는 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강아지는 반려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1인 가구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하고 뭐 아니면 막 돈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늙어서는 돈이 최고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어쩌면 그 어떤 다른 존재와의 연결일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구가 있다든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인 차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대안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는 또 종교적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에서 또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맨몸으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금선 할머니는 평생을 교회에 의지하며 살았다. 사당동에 정착해서 교회에 마음을 붙이고 살았고 상계동으로 이사 온 뒤에도 교회는 사당동으로 갔다. 영주씨 또한 교회가 지쳐다. 야간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 낮에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는 교회에 냈고 약간 모은 돈은 모두 신학교 등록금에 소진했다.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각자 약간의 어떤 권위를 나눠 가지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종교 공동체가 그렇다고 노인 1인 가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본인의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또니가 최근에 봤던 한국일보 기사가 있지 않았나요? 이제 탑골공원의 상징이 항상 바둑 두는 맞아요. 노인들이었고 그랬던 이유는 실제로 노인들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주구장창 모여서 바둑을 뒀기 때문이었는데 진짜 거의 바글바글했어요. 지나가면. 와글바글 난리였죠. 진짜. 그 좁은 골목길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싹 사라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제 거기를 정리하고 이제 뭐 미관상 이제 청소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거기를 뭐 그렇게 점유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노인들이 어딘가로 뿅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 있던 노인들이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질 만한 공간에 뭔가 이렇게 연대하고 유대할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바둑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집에 있게 된다거나 할 텐데 그만큼 이제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도시라는 공간에 1인 가구로서 사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라고 할 건 절대 아니었던 거고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다고 했던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뉴욕은 뭐 집값도 너무 비싸고 일하러 온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서 사는데 꽤 잘 산대요, 혼자서들. 근데 그 이유는 뉴욕은 7분만 걸어가면 공원이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공원이 마음에 안 들면 13분만 걸어가면 또 다른 공원에 도착한대요. 근데 공원에는 보통 뭐 산책하는 사람들, 쉬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죠.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30분을 걸어야 어떤 공원에 다다를 수 있고 그 공원이 마음에 안 들면 1시간을 걸어야 다른 공원을 찾을 수 있대요. 단위 면적당 공원이 얼마나 이제 밀집되어 있나를 살펴보면 그만큼 이제 부족한 거죠. 저는 탑골공원도 이제 공원인데 탑골공원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모였던 거라고 생각하고 1인 가구로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뭐 집의 형태 아니면 제도의 지원이 늘어야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대안 생활 주거지가 있어야 1인 가구로 지내면서도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무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탑골공원에 갔던 것도 아니면은 공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자연과의 교류 그리고 거기가 무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무료인 데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도서관도 뭔가 없어지는 것 같고 다들 스터디 카페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이 1인 가구들한테는 상당히 좁고 그리고 약간 탈출해야 되는 공간으로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소속된 곳이 없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인이라든지. 저는 이제 무료 공간은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의 격차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도서관밖에 없었다면 그곳에 가서 뭐 저도 구립도서관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립도서관은 그런 노인들이 가는 어떤 무료 쉼터 같은 느낌이 되고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중고등학생들은 스터디 카페에 가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뭐 빈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그 속하는 공간에 따른 격차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에 가면 사실 진짜 뭐 보따리 싸고 오신 그런 할머니 분들밖에 없거든요. 도서관 로비에.
우리 지하철 1호선도 무료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무료니까. 그리고 그 기사에서도 1호선 끝에서 끝까지 가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하루를 적당히 잘 보낼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지하철이 무료라서 타게 되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떻냐. 제가 1호선 타고 출퇴근하다가 심각한 노인 혐오에 걸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리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거나 좀 뭐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왜 저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게 또 큰 사회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1호선은 지상으로 다니니까 햇빛이 비쳐서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면 또 이해가 가다가도 나는 매일매일 통근해야 되는 그런 이동 수단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낮 시간 전부를 보내는 어떤 여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깝깝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도 주희도 얘기해줬는데 저도 갈 때마다 안 좋은 인상을 꼭 하나씩 받아오는 것 같아요. 막 정말 지저분하게 자리를 오랫동안 이제 사석화해서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뭐 노숙인이 도서관 안에서 쉰다거나 그 쉴 공간이 없으니까 도서관에 오는 거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본질이 이제 바뀌게 되니까 시민들은 이제 또 기피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대한가족이라는 형태 또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공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대한가족으로 들어가자면 그럼 어떤 대한가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되게 친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소개시켜주신 사례인데 마포구 성산동에 성미산 마을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이곳은 1994년에 그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설립되면서 공동 육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고 하니 이 마을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뒤에도 같이 먹고 자고 놀고 배우는 생활을 한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보육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완벽한 공동체잖아요.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곳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서로 비슷한 또래들끼리 또 지내면 얼마나 옥자질 거라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제지하지 않는 것이겠죠. 뭐 중년이 되어서 내가 다른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와 함께 어떤 여생을 보내고 싶다든지 성소수자 커플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한 가족이 되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은 공동체나 더 많은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이런 압박감이라는 것도 조금 더 누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가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1인 가구여도 그런 우울감과 외로움을 좀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저는 구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헤일리는 요리하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아까 소개했던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는 책에도 그 현금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한 여자예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가 마침내 이혼을 하고 나서 마트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장을 보아와서 요리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본인이 요리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치유의 어떤 수단으로서 요리를 활용하는데 헤일리도 약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 요리를 할 때는 따뜻한 무언가가 내 앞에 있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가서 얻는 성취감도 있으니까 제가 1인 가구임에도 내가 나를 굉장히 잘 보살핀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소를 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좋더라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치킨을 포장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맛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닭고기를 다 손질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미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전 좋은 것 같은 게 어쨌든 우린 1인 가구로 시작을 해서 뭐 가족을 꾸린다 해도 다시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었을 때도 나 자신과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를 발굴해 놓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은 있나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제가 한 2년 전부터 피아노 치는 걸 취미로 갖게 됐는데요. 집에 피아노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있다 보면 그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는 잠만 자거든요. 아침에 바로 나오고. 근데 저도 1인 가구로서 지낼 때 반드시 이제 생존 키트처럼 있어야 되는 그런 취미? 아니면 나의 돌봄 방식을 이해해야 둘이 살든 셋이 살든 넷이 살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혼자서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그 가족이라는 엄청난 굴레로 하염없이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우리 1인 가구에서 시작해서 정말 머나먼 길을 돌아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각자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떤 하나씩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 1인 가구가 된다로 하겠습니다. 되게 타자화하거나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 1인 가구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야 제일 건강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주 오래된 농담이나 어떤 그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한국 사회의 어떤 답답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어떤 훈련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은요? 저는 이제 또니가 가져온 수치 중에 노년층이 20%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청년으로서의 1인 가구의 환경, 상황만 생각을 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코너로 다음 팟캐스트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스포해주는.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다음에도 들으실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예고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쵸? 다음 3월에 올라갈 6화는 이제 누구 봄이 오고 꽃이 피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야기는 전쟁이다. 라고 해서 전쟁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희망찬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아직도 최근에도 이제 MBC 다큐멘터리로 그 북한군 포로가 잡혀 있는 상황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새삼스럽게 그래 이게 진짜 삶과 죽음의 문제지라는 걸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계기로 해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 이란, 미국 할 것 없이 이뤄지고 있는 많은 살생과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부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한국전쟁도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따끈따끈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상 중에 한국전쟁에서 뭐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 가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되신다면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네. 그럼 안녕. 안녕. 안녕.